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잖아요. 벌써 감염자가 4천 명에 육박한다고 하던데요. 네, 인접한 프랑스와 독일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81개국으로 번졌다고 하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이 WHO가 지금의 사태를 정말 팬데믹으로 규정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전문가들은 지금 현 상황에도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하는 최고 단계죠. 감염병 최고 단계인 이제 팬데믹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계 보건기구는 계속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선언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주요국 가운데는 이탈리아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탈리아는 이미 이제 4일 현재 4천 명이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학교를 이제 한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있고 인근 국가였던 독일, 프랑스도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동 그리고 이제 일본, 아시아, 특히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도 1,000명이 넘어서서 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 국가는 80여 개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지금까지의 이 세계 보건기구가 내놓고 있는 팬데믹의 기준은 뭐냐? 이런 이제 강한 전염성 그리고 사람 대 사람, 인체 간 사람끼리 감염 이렇게 동일한 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을 와갔다. 이상으로 발병했을 경우에는 우리 팬데믹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러나 다만 어떤 기준이 없느냐? 지금 팬데믹 기준 가운데는 사망자 수, 확진자 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이 전염병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굉장히 확진자 수는 이번에 많지만 사망자 수는 급격히 좀 하락하는 떨어지는 이제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염병마다 그 새로운 잣대, 새로운 창궐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WHO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규정하면 또 중국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을 경우 전문가들 한 차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한 달 이상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제 세계 주요 전문가들, 투자은행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 이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 비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비중이 이제 한 거의 4배 가까이 커졌기 때문에 주로 보면 올해 이제 전문가들 세계 경제가 한 3% 초반까지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지금 확산 속도를 감안하게 되면 2% 중후반까지 낮추고 있고 만에 하나 WHO가 세계의 어떤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코로나19를 명명한다면, 선언한다면 아마 1%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글로벌 이제 공급 체인의 핵심 주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더 떨어지겠죠. 지난해 6.1% 성장했는데 한 올해는 그래도 당초 이 코로나만 없었다면 5.6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한 5% 초반 그리고 일각에서는 4%대까지 초반대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팬데믹을 선언했을 경우에 이제 파급 효과라는 건 아마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 어떤 미치는 경제 타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선언하는지 안 하는지가 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주는 거군요. 또 중국이랑 일본 얘기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중국은 한국인을 860명이나 격리했는데 중국은 놔두고 정부가 일본만 때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국가는 거의 100개 국가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NSC까지 열렸고요. 또 이제 아마 청와대의 공식적인 반응은 저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이제 초기에 보면 일본도 크루즈선을 이제 배착했지 않습니까? 통계에 집어넣지 않고 그러면서 자꾸 초기 대응을 못했다라는 어떤 인식을 이번 이제 이 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이제 계기로 이제 좀 국면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국 사실 이게 우한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우리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17번에 걸쳐서 지금 중국을 거쳐서 입국하는 모든 뭐 중국인을 포함해서 네.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위기의 진정한 이제 친구 관계임을 이제 교우 관계임을 굉장히 돈독해 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이 감염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게 되면 물론 양해가 뒤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한하는 그걸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반면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소미아도 종료라고 여러 가지 카드를 꺼냈지만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 약간 서로가 이제 약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조금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일본이 꺼낸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그리고 입국하게 되면 보름 정도 14일 정도 격리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어쩌면 14일 격리 조치와 같은 똑같은 조치를 할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경상수지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어요. 지난 4월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그동안 굉장히 좀 뭐 과도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누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70%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쇼크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전망치에서 크게 밑돌고 있고 수출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좀 줄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병한 게 우리가 구정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인지가 됐어요. 그렇게 보면 1월 수출 데이터의 코로나 영향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이 좋지 않아요. 상품 수출이 좋지 않습니다. 상품 수출이 2자릿수 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1월에는 반도체 가격,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급감의 한 몫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상품 수출의 경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12.3%나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2월에 기존에는 한 2월에 있었던 설 연휴가 1월로 들어갔어요. 한 2.5일 정도 더 쉬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니 2월, 3월이 더 문제인데 물론 2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이 그 근무일수가 굉장히 일시적으로 이제 늘면서 일시적인 반등은 기대가 되지만 3월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코로나 충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 감소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행 위험 지역으로 경보 지역으로 이제 꼽히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떤 경제적 충격은 계속 불가피한데 만에 하나 흑자를 낸다 하더라도 올해 전체 규모를 보게 되면 570억 달러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8년 만에 이제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적은 한 해가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 확진자 수도 벌써 6천 명을 넘어섰잖아요. 또 중국에서는 그런데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했는데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거나 혹은 사망하기까지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확진자 발생 수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중국 데이터를 좀 액면 그대로 받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6천 명 수준이지만 10,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3월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에서 볼 때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지역 간 감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신속한 어떤 진단 기술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이다 보니까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다시 14일간 격리해서 치료받고 다시 퇴원을 했는데 그 위에 재발병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완치 후에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과연 이 최초의 이제 완치 판정이라든가 퇴원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이 지난 4일 기준 확진자 수가 84,000여 명,
완치 후 퇴원자 수가 무려 5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보면 60% 넘게 확진자 중에서 이미 퇴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퇴원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상당 부분이 또 이런 의심 환자로 재발병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물론 진단 키트와 같은 품질 문제도 있겠지만 느슨한 규제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전체 확진자 수가 진정 국면을 보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재발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직 중국도 진정 국면이라고 단언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